제12 아시아미의 프롬 함께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도 시청하시면서 질문도 남겨주시고 또 실시간 퀴즈에도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조 세션 두 번째 안내입니다. 다음 기조 세션은요, 능력주의와 공정 그리고 정의라는 주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님과 김선욱 숭실대학교 학사 부총장님 그리고 김은미 유아여자대학교 총장님의 대담이 있겠습니다. 이 대담은 연사님들의 여러 일정상 사전 녹화로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욱입니다. 숭실대학교 철학교과 교수이자 부총장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세션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능력주의와 공정 그리고 정의라는 주제의 세션입니다. 오늘 기조 발제는 마이클 샌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본 세션은 제12회 아시아 미래 포럼을 주관하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제공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신 김은미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회학 교수 및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본 세션의 공동 토론자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중한 친구인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님, NT 로버트 M. 베스 교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는 16년이 되었는데요. 저는 교수님 저서의 한국어판 대부분을 감수하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이 한국에서도 출간이 되었고요. 교수님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 중 많은 것들이 능력주의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책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직접 뵈지는 못하지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김 교수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김은미 총장님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김은미 총장님의 발전과 사회학에 대한 연구를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옳은 친구이자 존경받는 철학자이신 제 동료 김선욱 교수님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한겨레 신문사가 주최하는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은 민주화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보도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은미 총장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샌델 교수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직접 뵙지 못해 아쉽지만 곧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나눌 대화를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럼 교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능력과 능력주의의 관계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에 대한 것입니다. 교수님은 책에서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근거로 사회적 원칙으로서의 능력주의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하지 않으셨는데요. 교수님의 말을 옮기자면 몸이 아프면 행실이 나쁘더라도 유능한 의사를 찾지 인성이 훌륭한 무능한 의사에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사회가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개인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능력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능력주의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둘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능력의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를 취하는 순간 능력주의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기 쉽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교수님의 책 제목이 능력주의의 폭정이 아니라 능력의 폭정이라는 것인데요. 뭔가 의미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해주신 질문은 책의 핵심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능력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술을 해야 한다면 저는 훌륭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수술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능력과 능력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주의는 규칙의 체계입니다. 둘째, 그것은 즉 능력주의는 정당한 자격의 개념을 도입하는 규칙의 체계입니다. 능력주의는 능력이나 재능이 가장 뛰어난 이들이 가장 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런 개념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다른 모든 규칙의 체계와 마찬가지로 능력주의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가장 큰 영예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능력주의가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입시는 엄청난 집중을 요구하고 엄청난 압박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측정하는 두 번째 방식은 시장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화폐를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이 버는 돈이 그들이 가진 능력의 척도라고 가정합니다. 제 생각에 그러한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능력주의가 단순히 능력을 바탕으로 지위와 사회적 역할을 배정하길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은 첫째, 능력주의는 규칙의 체계라는 것이고 이는 능력주의가 권력과 보상의 체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능력주의는 정당한 자격과 관련됩니다. 능력주의는 기회가 동등한 한 승자가 이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승자는 시장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통상 그릇된 두 가지 방식으로 능력을 측정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그리고 시장과 돈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능력주의의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승자와 패자의 사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최근 수십 년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승자와 패자 간 분열 역시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분노를 만들어냈는데요. 타당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암묵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 역시 당연한 결과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 저는 능력에는 찬성하지만 규칙의 체계이자 보상의 체계인 능력주의에는 비판적입니다. 이 규칙의 체계는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공공의 선을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 스스로 해낸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승자들이 그렇게 믿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교수님의 교육에 대한 견해에 대해 몇 가지 더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은미 총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능력과 능력주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온 바를 훨씬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교수님 책의 부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능력의 폭정 다음에
책의 부제가 공동에서는 무엇이 되어가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능력주의와 능력주의의 폭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더 잘 다루기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서 겸손함 그리고 겸허함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요. 제가 대학원생일 때 정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한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저자가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념, 즉 종교를 한 사회 내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하는 방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버가 개인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도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교수님도 저서에서 이 부분에 동의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질문은 어떠한 개인이 개인적인 생활에선 겸손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사회, 경제, 정치적 시스템을 통해 이 겸손함, 겸허함이 사회 체제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연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제 질문은 개인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책의 부제를 보면서 제가 가진 의문점은 개인의 겸손함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변화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불평등 또는 소득과 부, 권력과 명성, 그리고 명예와 인정을 분배하는 불평등한 구조나 시스템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로 개인적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에 대한 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은 내가 정당하게 이룬 것이라고 믿는 능력주의적인 오만이 제도 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에 기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권력과 기회의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둘 다 필요하고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이라고 여기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불평등에 대한 대안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능력주의는 사람들의 운명이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오래된 중세 귀족 사회에서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운에 달려 있었던 시대였는데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농민 집안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능력주의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대안 그리고 우연적 출생으로 인한 계급의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출생의 우연과 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능력주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은 능력주의가 그 능력주의 자체가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의 탈출구가 되지 못합니다.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능력주의는 성공한 이들, 즉 새로운 경제에서 번영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스스로 이뤄낸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공의 과정에 도움을 준 운이나 행운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 교사, 국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덕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능력주의 오만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겨납니다. 제가 책 말미에 더욱 겸허해질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 자체가 하나의 해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이는 더욱더 큰 연대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정상에 있는 이들보다 덜 성공한 이들을 비롯해 공동선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경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불평등을 줄이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구조적 변화란 조세제도 그리고 일자리가 정의되고 보상되며 분배되는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크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 변화가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우리가 더 큰 상호 책임 의식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공동선의 운명을 위해 더 많은 책임감을 키워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인 믿음과 사회적 변화의 연관성 그리고 오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속한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주의는 한동안 한국에서도 중요한 화두였는데요. 특히 보편적인 교육제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교수님의 책은 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흔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교육 분야의 경우 능력을 평가할 때 능력주의를 배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입시 부정 스캔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교수님의 주장은 능력주의가 아니라 주로 공정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뒷문과 옆문을 닫고 정문만을 열어두는 것이 공정함을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만 교육 분야의 능력주의적 경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양성을 위해 많은 정문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정문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각 문은 결국 능력주의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능력주의의 문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건설해야 하는 것은 평등의 표점을 맞춘 정문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은 평등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능력과 더불어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능력주의를 비판할 때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두 번째 논점은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학 신입생 추첨식 선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제비뽑기 결과가 신의 뜻이라는 종교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그것은 순전한 운의 문제, 즉 운명의 변덕에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교수님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저는 많은 미국인들 역시 이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두 가지
논평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능력주의 비판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진지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부정 스캔들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 책의 도입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캔들에 연루된 일부 부유층 부모들이 중개인을 통해서 뇌물을 써서 자녀들을 상위권 대학 입학시키려 했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이 분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케 한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부정행위를 해서 해당 학생들의 입학 자격을 속였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하나만이라면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즉 그들이 진정한 능력이나 진정한 능력주의 입학을 위반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스캔들이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속임수를 쓰고 뇌물을 제공한 부모들이 능력주의적 대학 입시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돈으로 자녀들의 대학 입학 자리를 샀다는 그런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즉 그들이 한 행동의 함의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표준적인 대학 입시 제도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돈은 큰 역할을 합니다. 뇌물을 주거나 대학 입학을 돈으로 사지 않더라도 심지어 속임수를 전혀 쓰지 않더라도 돈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경쟁적인 대학 입시에 의존할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입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입학시험인 SAT의 경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상관관계는 거의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SAT의 예상 점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캔들에 연루된 이들처럼 속임수를 동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능력주의 시스템 하에서도 학생들의 가족 배경이 지닌 불평등이 능력주의에 의해서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부패하지 않은 대학 입시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가족의 배경, 계층의 배경으로 인한 불평등이 능력주의를 통해 재생산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시장이 주도하는 능력주의 사회를 위해 우리가 고등교육을 사람을 선별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의 선별적인 기능, 자격 증명 기능이 교육의 본질적인 사명과 목적을 밀어내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애정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주의 시합을 준비하면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는 성취와 성과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저도 보았는데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이러한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성공의 압박을 훨씬 강하게 받는 것으로 묘사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압박,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계층적 혜택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첨을 제안하는 배경에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의 많은 사람들, 하버드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 특히 아직 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는 대학 입학에 전면적인 추첨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안하는 추첨제는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정 대학에 입학하려는 모든 지원자들 중에서 대학 입학위원회는 수학 능력이 있고 그들이 받을 교육으로부터 혜택을 얻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해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대의 경우 매년 5만 명의 지원자 중 2,000명을 선발합니다. 이 지원자 중 적어도 절반 정도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탈락시키고 나머지 중에 추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강의에서 이뤄지는 토론의 질이 지금 못지않게 훌륭하고 활기차고 흥미롭게 될 것이고 또한 풍부한 지식에 바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추첨제는 학생들에게, 즉 입학이 허가된 이들과 그렇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대학 입학에서 운이 갖는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해 인생에서 운이 갖는 역할을 가르쳐주고 이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운을 새로운 원칙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완벽하게 공정한 능력주의적 입학 제도라 할지라도 이미 작용하고 있는 운의 역할에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더 광범위한 요점은 청년들의 미래가 오늘날처럼 시험 점수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문에 빗대서 얘기하면 너무 기회를 좁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길과 미래로 통하는 복수의 문을 제공하고 그러한 다양성에 명예와 보상, 인정을 부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제 생각에 대학을 선별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대학 자체에 해로운 일이고 또한 청년들에게도 해로운 일입니다. 입학에 성공했지만 그 압박을 받는 이들과 그리고 입학을 하지 못한 이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이 추첨제를 제안하면서 전하고 싶은 도덕적인 메시지입니다. 매우 심오하고 명료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카이캐슬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받는 그런 경쟁의 압박이 현실적으로 모사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TV 드라마니까요. 하지만 이번 포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능력주의, 대학 입학, 그리고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학술적인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공론이 일어나고 장려되며 심지어 도발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통해 토론이 형성되고 이와 함께 성찰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캐슬로 많은 대중적 논의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샌데 교수님,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질문 순서를 좀 바꾸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과
그런 대학 교육에 대한 김 교수님의 질문을 제가 계속 이어가고 싶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유엔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 R&D 지출의 지리적 분포를 보고 제가 크게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가 너무 극명했기 때문입니다. 북반구의 R&D 지출액이 남반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민간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수님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즉 세계화와 그 영향, 그리고 어떻게 민간 분야의 이해관계가 사실상 세계화를 주도하는지에 대한 주장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는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공유국과 함께 개발도상국을 위해 일하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초등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구현되었습니다. 이제는 중등교육 보급으로 의제가 옮겨갔지만 공유국들은 아직도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제개발 분야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개발도상국 내 고등교육과 R&D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도국들은 영구적으로 선진국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안을 조용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다른 이들의 지지를 얻어서 개발도상국 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온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하버드, 이화대학교, 숭실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들 중 많은 경우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뇌 유출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등교육 또는 대학교육은 한 국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들이 능력주의 함정에 빠져 미국이나 한국에서 같이 사람을 선별하는 기계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의 생각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개발도상국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여국이나 선진국들에게 개발도상국의 교육국에 대해 어떠한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총장님이 해오신 활동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방금 총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 내에서 고등교육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순히 교육이나 연구 개발 형식을 선진국에서 들여오기만 하는 것에 국한돼선 안 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고등교육이 선별 기계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이는 개발도상국에 중요할 뿐 아니라 총장님이 제기하신 우려에 대한 응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고등교육 내에 도덕 그리고 시민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수혜자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즉 자신들이 살아가는 좀 더 광범위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누리는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책임의 윤리를 통해 우리는 고등교육이 단순히 개인적인 발전 또는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의 도구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발전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은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발도상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진국에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등교육을 개인의 사회적 위치 상승에 도구로 변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이 지니는 시민적 사명, 그리고 공적 사명은 너무나 모호한 것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총장님께서 지적하셨던 R&D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학생들과 선별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 오늘날 R&D의 문제 중에 하나는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혁신과 연구 개발이 민간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우선 과제가 혁신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 과제는 투자를 집행하는 부국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기술, 혁신에 대한 공공 투자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어떤 종류의 혁신과 어떤 종류의 기술적 진보가 공동의 선에 가장 부합한지 숙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실리콘밸리와 민간 기업이 무엇을 해야 초대형 IPO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장 시점을 언제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 저울질을 하는 대신에 말이죠. 저는 이러한 현상이 연구개발을 비롯해서 투자의 패턴을 왜곡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팬데믹과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매우 효과적인 백신으로 입증이 된 모더나 백신은 대대적인 공공 투자를 통해 개발이 되었습니다.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기금이 모더나 백신의 연구 개발에, 그러니까 R&D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신 구매에 투입된 연방정부의 기금까지 더하면 이 연방정부는 모더나 백신 지원에 약 25억 달러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코백스에 백신을 기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물론 더 많은 기부를 하겠다고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백신의 특허권이나 지재권을 푸는 건 어떨까요? 전 세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또 개도국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더나 백신 복제약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면 특허권과 지재권을 푸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적 자금이 25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인과 정부가 공중보건 긴급 상황에서는 공동선을 위해 그리고 세계적인 공익을 위해서 지재권을 풀어야 된다라고 왜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은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들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얘기는 잘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한 연구 개발의 패턴에 의존함으로써 어떻게 공동의 선이 방치되고 또 백신 확보가 쉬운 선진국과 어려운 개도국 간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극이 조금 더 잘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 모더나 백신이 공적 R&D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도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 공적 R&D 자금을 전 세계의 공동선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줬던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강력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역사에 너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와 규모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교수님의 생각을 여쭙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고등교육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동의했듯이 개도국의 고등교육 발전에서도 겸손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공적인 책임감을 일깨우고 가르치는 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책임감을 일깨워야 되는데 대학생이 되었다라는 게 사실 본인만의 노력이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얘기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이클 영과 데니얼 마코비츠가 지적하듯이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은 부분적으로 세습에 기인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세습은 또 주로 가족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마이클 영과 데니얼 마코비츠의 책에 따르면 또 마이클 영은 심지어 교육의 목적으로 인해서 가족주의가 마치 불가피하다라고 제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능력주의적인 디스토피아로 귀착이 되는 가족주의에 대해서 더 많이 비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가족주의의 부정적인 효과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책에서는 이 세습이라는 주제는 다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 교수님이 갖고 계신 자유주의적인 공동체주의 관점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세습은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포럼 참석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귀족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카스트 제도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형태의 세습은 토지라든지 아니면은 귀족 자귀를 계승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받는 입장에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봉건 사회라든지 귀족 사회에서는 부모와 가문으로부터 부를 자동으로 세습했기 때문입니다. 물려받는 것이죠. 능력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세습은 존재합니다. 능력주의에서 세습이라는 문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익이 계승되는 방식은 전과는 다릅니다. 방대한 재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막대한 돈을 물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세습은 결국에 어떠한 형태를 띠냐면 부유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문화적이고 또 교육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받은 학생은 혜택을 적게 받은 학생들보다 대학 입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구 소득이나 아니면은 이 SAT 점수라든지 이 대학 입시 점수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로 되돌아간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새로운 종류의 세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녀들이 이 부유한 부모의 돈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매우 강력한 상속세 제도를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부유하거나 아니면은 성공했거나 또는 전문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게 궁극적으로는 높은 시험 점수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저는 이러한 접근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녀의 교육적이라든지 지적, 문화적인 발달 함양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생활이나 가족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매우 강력하게 개입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만이 능력주의를 완벽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이 최종판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구상에 따르면 아이들은 가족 내에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양육이 되는데 저는 이러한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주의를 완성하는 식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근법은 결국에 가족들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되 인생의 성공이 대학 입시 점수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이 그 스카이캐슬에서 봤던 그런 대학이나 아니면은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 여부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생애소득이 이 대학 입학 그리고 4년제 대학의 학위 취득과 훨씬 더 많이 결합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과 대학 입학, 학위 취득 이 간에 이러한 요소 간의 결합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바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보면 상위 1% 가구 출신의 학생 수가 하위 50% 가구 출신의 학생 전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 출신의 학생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몇몇 대학이 부유한 기부자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능력주의에 입각한 대학 입시 경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유한 집안의 젊은이들이 누리는 엄청난 혜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해체하고 싶지 않다면 또는 부모가 자녀의 발전을 돕는 것을 금지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대안은 좋은 시험 점수나 상위권 대학 진학에 의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비중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책에서 우리가 능력주의 기반의 경쟁을 위해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대신에 이 노동의 존엄에 대해 더 많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학 진학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와 공동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기여가 존중이 되고 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4년제 대학 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미국의 경우 거의 3분의 2 정도는 대학 학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 OECD 국가 중에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은 실로 존경할 만하고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학 학위를 품위 있는 노동이라든지 양질의 삶을 누리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상정하는 경제를 창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우리가 선별 기계에서 벗어나서 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 방식, 가치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또 공동선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중과 사회적인 존경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또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한 가지 교훈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팬데믹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불평등을 드러내고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가장 강렬한 형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니면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야 했던 사람들 간의 간극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오랫도록 간과해왔던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과연 얼만큼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택배 노동자나 식료품의 점원들, 간호사들, 아동 돌봄 노동자, 트럭 운전사, 미화원 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보수를 받거나 존경을 받는 노동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팬데믹을 계기로 이러한 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와 또 인정을 어떻게 이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중요성과 부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수님의 책이 세습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고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기여에 대해서도 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수능 점수가 더 높고 그리고 결혼의 기회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슬픈 이야기죠. 이 교수님의 책에서 무엇보다 미국 내의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 40년 동안 시장이 주도했던 세계화로 인해서 승자와 패자 간의 대비가 어떻게 극명해졌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한 국가 내에서만 불평등이 심화됐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일부 통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국가 간의 불평등도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불평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또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의 태도, 그러니까 오만이 아닌 겸손의 태도는 세계화의 승자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전체를 개선하고 공동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경우 불평등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국제관계, 그러니까 부국과 그리고 개도국 간의 불평등 문제로 연결돼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자국의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모더나 사례를 통해서 언급을 하셨듯이 개도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2중, 3중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개도국에서는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는데 선진국에 의지하고 있었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검사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했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오히려 그 골이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저는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이 구분이 되는 세계,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연구를 토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수님의 주장을 국가 간의 관계에도 확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글로벌 지도자들 또는 세계 시민들이 본인들보다 가진 것이 더 적은 나라들, 예컨대 백신이나 코로나 검사 등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나라들을 보다 겸손한 태도로 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관점을 국제 관계로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한 국가 내에서 작용하는 논리가 국제 관계로도 옮겨질 수 있을까요? 네,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겸손에 대한 도덕적인 논리, 그리고 이 상호 의존에 대한 도덕적인 논리,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논리가 국가 간의 불평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에서 제가 그 점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국가 내의 불평등 그리고 국가 내에서 더욱 뚜렷해지는 승자와 패자 간의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총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을 해서 결국에 부국이 개도국에 대해서 지니는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러한 필요성이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 논설가들, 유명인들, 그리고 이제 여러 광고에서도 우리 모두 하나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똑같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면역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진행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인지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대부분 효과가 좋은 백신은 소수의 부유한 국가들이 구매를 했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백신의 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가 우리가 한 사회 내에서 우려하는 불평등이 어떻게 국가들 강에도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도 적용을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공공선에 대해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긴급하게 개도국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려면 이런 윤리의식과 또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앞서 나눴던 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도국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선진국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백신 특허를 풀어줌으로써 전 세계의 복제약 제조사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국가 내의 개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조차 이미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라는 맥락에서 개인이 아닌 모든 국가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20년간 이어져 온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겸손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무려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재장악했으니까요. 물론 그간
약간의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가령 교육 접근성의 확대, 특히 여성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탈레반을 상대로 20년간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마무리 짓지 못한 현재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되돌아볼 때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어떤 점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먼저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다른 강대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도덕적인 논리 그리고 자기 반성이라는 관점을 불평등이 심각한 전 세계라는 맥락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현실로 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국가들의 오만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었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성공에는 보통 오만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계화의 시대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들의 오만이 드러나기 십상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짚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정하다는 착각을 쓰면서 가졌던 목표 중에 하나는 이러한 태도, 그러니까 관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만한 태도의 이유를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 빚,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운이 따랐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만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작용했거나 아니면은 신의 은총이 있었거나 운명이 아니었다면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해지는 게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보다 너그러운 태도가 한 국가 내, 나아가 전 세계 국가들 간에 보다 큰 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지난 40년간 우리가 지켜본 세계화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마치 세계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촉진되었던, 가속화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더 압축적으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책에서 언급하셨듯이 우리가 필요한 변화를 지금 당장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모두 공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팬데믹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주의 시스템 그리고 능력주의의 폭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는 여러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셋이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능력 그리고 능력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얘기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션에서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교수님께서는 능력주의를 통해 생겨나는 승자들의 오만 대신 이 기여적인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개인적인 겸손을 사회적인 겸손 그리고 정부의 겸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자국 시민의 공동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선에 대한 개념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세계,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이라든지 능력주의의 오만에 대해서 전해 주셨던 생각이 모두의 삶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새 사람이 이 고등교육에 몸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학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저희도 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 대학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김은미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인 김선욱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두 분 모두 질문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가 한 주장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아주 단호하지만 굉장히 정중하게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 친절하고 또 너그럽게 제가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자극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확장을 하고 또 설명하고 또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이 여러 가지 질문들, 그러니까 능력주의,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들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바를 더욱더 풍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사회의 번영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보다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직접 대면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